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세월호 사건의 특징은 뭔가요? 민주당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죠. 그래요. 사건 사고를 정치화한 거는 세월호 사건이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뭘까? 유사한 사건으로 광주 사태가 있죠. 광주 사태를 통해서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봤죠. 호남을 지지 세력 지역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장기간 재미를 봤죠. 희생자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사건 다음으로 직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죠. 한번 결과를 봐야 되겠죠. 광역에서는 한석이 더 많죠.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서는 확실하게 승리했죠. 117석. 새정치민주연합은 80석. 근데 무승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사라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등장한 데는 이유가 있다. 민주당 지지자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 한 부류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중에서도 악질로 분류되는 공산주의 세력과 돌연변이 세력이다. 그렇죠. 또 다른 부류가 있죠. 또 다른 한 부류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 기질은 있으나 지역주의 정치에 지배당하는 껍데기 세력인 다수의 호남인들이다. 그 호남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호남인들 중에서도 공산주의 세력 인사나 돌연변이 세력 인사가 있겠지만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 기질이 있는 일도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인 거죠. 지역주의 정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지하겠죠. 그래요. 당시 다수의 껍데기 세력 인사의 호남민들은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한 이력이 있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았다. 실제로 많았죠. 뒤에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봐도 그렇죠. 이에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새 정치를 내세우며 창당 준비 중이던 안철수 의원과 합당을 하던 3월 2일 아침 전격적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 안철수가 발표했다는 거죠. 김한길 안철수에게 합당 후 5대5 지분 배분을 약속하고 합당을 성사시키고 그리하여 창당된 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두 쪽이 났죠. 안철수 지지 세력과 그래요. 민주당 지지 세력으로 그렇게 선거가 치러지면 그래요. 크게 패배하겠죠. 그래서 합당을 추진한 거예요. 안철수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거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는 무승부였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석을 더 얻었다고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에서는 새누리당이 앞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훨씬 많았다. 훨씬 많잖아요. 117석, 민주당 80석, 37석이나 많잖아요. 앞서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가장 인구가 많으면 정치적 영향력이 큰 경기도와 서울은 각 서로 한 석씩 나누어 가졌으니 이 역시 무승부이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다. 2010년 때는 이겼죠. 그때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2014년 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으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패배했다. 사실이죠. 2010년 선거에서는 2009년 노무현 자살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동정표를 많이 받았죠. 노무현에 대한 동정은 민주당 지지로 이어졌다. 실제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지지 지역인
경상남도에서 민주당계인 김두관이 도지사로 당선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노무현의 고향인 경상남도 김이었던 관계로 경상남도 출신의 많은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죠. 경상남도는 늘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계 정당을 지지했는데, 특히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했는데, 한나라당을 지지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에 투표하지 않고 민주당에 투표했죠. 동정표가 있었던 거죠.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2014년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이니 선거는 새누리당이 유리했다. 그것도 뭐 새누리당이 이겼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다음에 치러진 선거가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데 어지간하면 여당이 이기는데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전한 거죠. 하지만 무승부를 하였으니 민주당이 선전했다. 직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세월호 사건과 합당 외에는 없다. 두 사건이 없었다면 2012년 대통령 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승리했을 것이다. 그렇죠 뭐. 그나마 무승부로 끝났던 거는 세월호 사건과 합당 때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선전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제 무승부로 끝났으니까. 공무원 연금의 재정 상태를 보고받은 박근혜는 깜짝 놀랐다.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이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공무원 연금 재정 상태. 순자산은 뭔가요? 전체 재산이 있으면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되죠. 10억 원의 집이 있다. 부채가 은행에서 5억 원 대출받았다. 그러면 부채는 5억 원, 순자산은 5억 원이 되는 거죠. 2005년에 순자산이 3조 6천억이죠. 근데 2010년 되면 8천억으로 대폭 줄어버리죠. 부채는 대폭 증가하고 2011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부채를 다 정리하면 빚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이게 심각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공무원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데 공무원으로부터 이제 보험료를 받겠죠. 보험료보다 지출금이 압도적으로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털이 돼 버린 거죠. 2012년에는 433조.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좀 회계 기준을 바꿔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이제 부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자산이 증가하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법 커졌겠죠. 마이너스 자산이 계속 적자니까. 보겠습니다.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남는 자산, 즉 순자산이 3조 6천억 원이 있었는데 2011년 순자산이 고갈되어 개털이 되었다. 마이너스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자산 다 정리하면 빚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 게 맞죠. 계속 부채가 쌓이잖아요. 어느 순간 재정 위기가 터지겠죠.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으로는 공무원들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동원해야 했다. 그러면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험료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뭘로 해결해야 되나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2년 8천억 원이었던 국가부담금은 2023년 5조 3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처음에는 한 2조 정도 이렇게 국가가
좀 부담을 해줬죠. 그래도 계속 감소하죠. 부족분이 굉장히 큰 거죠. 2023년에는 5조 가까이 국가가 부담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2015년에 계획을 했죠.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계획이 안 된 거죠. 좀 국가 부담금을 줄여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2015년에 3조 원인데 오히려 더 늘었잖아요.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미봉책이었던 거죠. 2012년 순자산은 마이너스 433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미래에 발생할 연금을 부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미래의 기여금이 빠져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빠져있는 거죠. 정확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래 지불금을 현재의 부채로 인식하려면 미래 수익금 역시 인식해야 하고 미래 수익금을 인식 못하면 미래 지불금 역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너무 이제 과대 포장되니까 어느 정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없죠. 2012년부터는 미래에 발생할 어떤 부채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미래에 지급할 연금을 부채로 잡았죠. 그러면 미래에 들어올 수입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처리했더라. 그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부채가 있는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전처럼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그 국가 부담금만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미래 부채가 발생할 것이다 예측할 수가 있는데 보험료는 빼고 연금만 집어넣으니까 너무 크게 잡혀버리잖아요. 더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죠. 하여간 이제 뭐 계속 부담금이 증가한 걸로 봐서는 순자산 역시 계속 이제 마이너스 상황이 더 심각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 세금을 무리하게 동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죠. 뭐 세금 내는 데는 정부 역할을 하라고 세금을 내는 거지. 뭐 공무원들 그래요. 인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죠. 인생을 보장받는 국민은 없잖아요. 정부로부터. 공무원이라고 예외가 되면 안 되죠. 물론 공무원 연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10조 원을 정부가 투입했다고 가정하자. 그 뒤에는 공무원 연금이 적자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매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적자이니 차라리 이럴 바에는 폐지하는 것이 낫다. 공무원 연금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금 지급 방식을 알아야 한다. 10조를 투입할 수 있잖아요. 20조를 투입할 수도 있죠.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계속 적자 나서 고갈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10조를 지원했다, 20조를 지원했다. 그 뒤로부터는 적자가 안 나게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험료율. 공무원이 좀 많이 내긴 내요. 본인이 9%, 정부가 9% 내죠. 국민연금 보통 4.5%, 회사가 4.5% 내죠. 어려운 말이니까 빼고 월 평균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공무원 연금이 254만 원, 국민연금이 약 55만 원이죠. 보험료를 2배 부담하는 건 사실이지만 월 평균 수령액은 공무원이 4.6배나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에 비해서. 재정지원 공무원 연금은 약 5조 원이 되죠. 매년 지금 국민들한테는 세금을 걷지만 국가 보조금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국가 보조금이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기금을 만들 때 한번 지원할 수는 있죠. 뭐 10조 원, 20조 원. 근데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나요? 적자가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자가 나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커지고 있죠, 적자가. 박근혜가 개혁한 뒤에도 공무원들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2배 더 많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수령액은 약 4.6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거의 공무원연금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해 국민 수명이 훨씬 짧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적자가 왜 발생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순자산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개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정부 부담금 없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인 거죠. 한국인 수명 1960년에 보라는 거예요. 52.4세라는 거예요. 1970년 전체 평균이 61.9세라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여자들이 좀 더 많이 살죠. 그래요. 2020년에 잘 보라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남성이 84세, 여성이 86세, 평균 수명은 83세라는 거예요. 이 연금제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1960년에 전체 평균 나이가 52.4인데 몇 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했을까요?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돈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20년 83.5세로 약 21.6년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76세가 넘어가면서 재정 적자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은 1960년 처음 실시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52.4세였으니 70대 중반 이상 산다는 말은 꿈같은 소리였다. 70대 이상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행 당시에는 어떤가요? 평균 수명이 52.4세인데 60세부터 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탈 수 없게끔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타더라도 아주 짧은 기간. 당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0세였다. 달리 얘기하면 한국인 평균 수명은 70대 중반을 넘길 수 없다는 가정하에 공무원 연금이 설계되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받을 수 없고 설사 평균 수명이 올라가더라도 75세에 넘어가기는 어려워.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의술이 발전하면 발전하지 퇴보할 일이 있겠는가.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졌지. 전쟁과 질병과 같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짧아질 일은 없다. 이제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지면 길어졌지 짧아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2020년 83.5세인데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 의술은 더욱 발달하겠죠. 그러면 뭐 수명이 길어질 일은 있어도 뭐 짧아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수명이 길어지면 세금으로 부양해야 할 공무원들의 수가 급증하니 정부 재정의 파탄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죠 뭐. 계속 수명이 길어지는데 지금도 적자가 심각한데 매년 5조 원씩 적자가 나서 메꿔주고 있는데 그게 더 커지면 커졌지 짧아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서 모두 겪고서 개혁 중에 있다. 공직자를 우대하는 공무원 연금과 같은 정책은 고도의 간섭적 생각, 신분제도에 기인한 것이다. 신분제도의 바탕은 농업 중심인 국가에서는 민간인보다 공직자를 더 높은 신분으로 인정했다. 한국에서도 관종민비라는 말이 있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다. 고대 한국에는 신분이 더 있었죠. 신분제도가 여기저기 촘촘하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민간인보다는 관리를 더 높은 신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제도 설계서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직자나 민간인이나 다 똑같아.
그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훨씬 좋게 설정됐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고대의 관습적 생각이 바로 사라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설계할 때 이미 지금은 또 새로 만들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고대의 관습적 생각이 많이 전승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공직자는 좀 훨씬 조건이 좋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우리 한국만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뭐 다 신분제도가 있었고 뭐 말했잖아요. 현 시대는 도래한 지 얼마 안 됐다. 긴 곳은 뭐 한 200년, 짧은 곳은 한국 같은 경우는 100년. 한국은 근대화를 빨리 했나요? 빨리 하지 않았나요? 아, 서구보다 느렸어지니까 아주 늦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농경국가가 몇 년이 지속됐나요? 긴 곳은 한 만 년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5천년, 만년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긴 역사로 보면 굉장히 한국은 빨리 달성한 거라는 거예요.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공무원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공직자에 대한 우대를 철폐하는 것이다. 실상 신분제도가 금지된 한국에서 공직자들을 특별히 우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잖아요. 왜 우대를 해요?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다른 나라도 이제 그 문제를 인식해서 개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른 나라 사례를 봐야죠. 미국에도 별도의 공무원 연금 제도가 있어 공직자를 우대했는데 1984년 이후 임명된 신규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과 똑같이 사회보장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도 지금 수명이 연장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요. 지금 공무원 연금 제도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파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좀 빨리 계획을 했죠. 빨리 눈치채고. 그거 잘한 거죠. 어떻게 계획을 했냐. 일단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제도를 한 번에 바꾸지 않고 신규자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꾀한 것이다. 근데 바로 똑같이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가입자부터 그렇게 하자. 그 이전에는 어쩔 수 없다.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 전에 가입한 공직자들은 오랜 기간 노후 대비를 별로 안 했을 수 있잖아요. 연금 믿고. 근데 갑자기 제도 개혁하면 큰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요. 미국과 같이 개혁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그것도 이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긴 하지만, 이 기여하는 건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는 게 좋죠. 그래도 정 안 되면 미국과 같이라도 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 되겠죠. 일본에도 별도의 공무원 연금 제도가 있어 공직자를 우대했는데 일본은 2015년에 공무원 연금 제도를 완전히 통합하였다. 일본도 이제 완전히 통합해버렸죠. 뭐 미국하고 다를 바 없는 거죠. 기존의 공무원용 공제연금을 일반인용 후생연금에 흡수하여 민간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요. 계획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죠. 어차피 계획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계속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가요? 아니 왜 공직자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할 이유는 없다 이라고 일단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신분제도가 금지된 곳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계획을 통해 차별을 없애야 하지만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개혁했다기보다는 수명이 길어진 상황에서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지원할 돈이 없어서 개혁한다는 말이다. 지불할 돈이 없는 거죠. 뭐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하면 재정 위기를 겪을 것이고 돈은 없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요. 국민연금과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은 조건이 훨씬 안 좋지만 국민연금 역시 2055년 이후 고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라는 거예요. 훨씬 안 좋죠. 근데 지금 한 이제 월 55만 원 이거 받는 건데 공무원연금은 2배 많이 내고 이제 4배 받는 국민연금보다 4배 더 많이 받는 거죠. 훨씬 좋죠, 조건이. 근데 국민연금도 지금 2055년 고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결론적으로 연금제도를 실패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니까 공무원연금보다 조건이 영 안 좋더라. 근데 이것도 고갈된다고 하더라.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연금제도는 실패한 제도라는 거예요. 현 시대의 연금제도는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을 하면 조건을 계속 악화시키는 거죠. 개혁을 하면 유지가 되냐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수명이 또 계속 길어지니까. 왜 실패한 제도가 되었냐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제도가 연금제도이기 때문이다. 현 시대와 같이 길어질 줄 몰랐죠. 즉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연금 받기 전에 대부분 사망하고 연금을 받는 이들이 있더라도 짧은 기간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연금제도이다. 연금이 설계될 때는 복권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아까 확인했죠. 평균 수명보다 수령 받는 나이가 훨씬 많죠. 이와 같은 경우 연금 지급에 사용되는 기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적자가 발생할 일은 없다. 평균 나이보다 수령 나이가 더 많으면 적자 날 일이 없죠. 대부분 다 죽으니까 수령 받기 전에. 그 세계 최초의 근대적 사회보험 제도는 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 제국의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 의해 도입되어 시행되었는데 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정했다. 한국보다 더 높았는데 이러잖아요. 당시 독일인들의 평균 수명은 45세에서 50세였다. 잘 보라는 거예요. 한국에 1960년 도입될 때 평균 연령이 52세였다는 거예요. 수령 나이는 60세고. 당시 독일은 처음 시행될 때 어땠냐? 수령 연령이 70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 나이는 45세에서 50세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받을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실상 연금제도는 연금 수령 나이를 평균 수명보다 각각나 높게 책정하여 정부가 세금 외에 수입을 얻기 위한 사기였다. 아니 지금 평균 연령이 50세인데 70세로 정하면 받을 사람들이 거의 많지가 않잖아요. 받아도 아주 짧은 기간만 받겠죠. 원래 안 주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연금제도라는 거예요. 사기극이었던 거죠. 일종의 복권과 유사한 방식이다. 복권의 판 금액보다 당선금이 더 커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때는 이제 연금 목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걷으면 다 정부가 먹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안 주려고 했던 건데, 진짜로 주게 됐다는 거예요. 적자까지 내면서. 원래 주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권 판매 금액보다 당첨금이 더 크면 복권 판매사는 파산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연금 역시 이어갔다. 연금을 수령하는 이보다 그 전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아야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하면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적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야 연금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진짜로 주게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자까지 내면서. 즉 연금에서 흑자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비스마르크가 만든 연금제도 보라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되는데 수령 나이가 70세잖아요.
그게 뭐 주려고 만든 거냐는 거예요. 연금을 도입한 국가는 재정 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가 없으면 지금 겪지 않더라도 미래에 겪을 것이 확실하니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국가라면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도입 안 했으면 도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노후 대비를 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든가 실패한 제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인간 수명이 거의 2배로 증가하면서 45세에서 한 80세 넘어버렸잖아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연금 도입 국가 그리스 파산했죠. 프랑스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개혁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상향하면 뭐 해결되냐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지는데 하려면 처음 제대로 해야지. 일본 만성 다 이제 연금을 도입한 나라들은 지금 큰 심각하죠 지금. 다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재정 위기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연금 개혁 압박 지속되고 있죠. 그래요. 계속 연령을 올리고 있다고 하죠. 한국 지금 이제 5정원씩 이제 세금으로 투입하고 있는 중이죠. 박근혜가 계획을 했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더 늘어버렸죠. 계획을 그때 조금이라도 좀 더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연금 제도를 미리 도입한 국가들이 연금의 재정 상태를 비유로 표현하자면 복권 판매액보다 당첨금이 커진 파산한 복권방이다. 파산한 복권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복권하고 똑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받을 수 없는 거였는데 인간 수명이 길어지면서 복권 판매액보다 당첨금이 더 커져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 안 주려고 했던 건데. 그래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경우 세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출이 세입보다 많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똑같은 거죠 뭐. 복권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이상 적자가 발생한 순간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이상 폐지 외에는 답이 없다. 원래 폐지해야 돼요. 나라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금 지급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제 메꿀라 하다 보면 또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발전기금으로 써야 될 금액을 다 연금 지불해 써야 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은 쇠퇴하고 유럽이 지금 그 꼴이 났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될 수 없는 제도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한국도 지금 이미 문제가 생긴 상태죠 이미. 유럽 국가들은 장기간 끌면서 이제 거의 뭐 재정 파탄 상태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고. 이제 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아니면 미국과 같이 개혁이라도 하든가 일단은 신규부터 적용하자 이렇게 해서 하든가. 뭐 그전에는 좀 희생이 불가피하겠죠.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해결책을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